여기가 조선 최고의 상단이지. 한양에서 이 집이 장사가 제일 잘 되지. 어서 오세요, 손님. 우리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쟁이들은 날마다 대문을 두드렸고 종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둘씩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창고엔 팔리지 않는 물건만 가득했습니다. 상단의 사업이 기울고 있을 때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의붓 여동생이 사업에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날 이후 우리 집 사업은 새로운 서광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다시 사업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의붓 여동생이 제안한 생각이 무엇이었기에 기울어 몰락한 상단이 다시 힘을 얻고 조선 최고의 상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의붓 여동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 대가로 그곳을 향해 당신에게 오늘 행운이 깃들 수 있도록 사랑의 하트를 날려보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숙종 시절 한양 종로 뒷골목에 자리한 유씨 상단은 한때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삼배며 무명이며 곡식까지 다루지 않는 게 없었고 대동강 물장사도 할 수 있다던 선친의 배포는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신 지 1년 집안은 정리되지 못한 채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유경호는 25의 나이로 상단을 이어받았으나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행수가 장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종놈 복돌이가 안타까운 얼굴로 고했습니다. 경호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장부가 맞질 않은 지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끊기고 상단의 창고엔 팔리지 않는 무명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어디 가셨느냐? 사랑채에 누워 계십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으신다고. 경호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토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상단은 돌아갔습니다. 거래처를 챙기고 장부를 정리하며 행수들을 다스리던 어머니의 손길이 사라지자 모든 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에 재주가 없었습니다. 선친이 일군 상단을 물려받긴 했으나 실제로 운영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경호도 어머니에게서 장사를 배웠으나 아직 미숙했습니다. 형제들도 있었으나 모두 자기 앞가림만 하기 바빴습니다. 형님,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오? 둘째 동생 경수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뭘 어찌해야 할지. 경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5 젊은 나이에 집안을 떠맡았으나 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아버지가 낯선 여인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여인은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검은 치마 저고리에 쪽진 머리, 얼굴엔 근심보다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15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경호야, 인사드려라. 이분이 내 새어머니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호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새어머니는 차분히 답례를 했고 옆에 선 소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 설아란다. 앞으로 잘 지내거라. 설아라는 소녀는 인형처럼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키는 작았으나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의 시선을 끈 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보통 소녀들처럼 수줍거나 겁먹은 기색이 아니라 묘하게 깊고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겪어본 사람처럼 담담하고도 예리한 눈동자였습니다.
오라버니 설하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고왔으나 어딘가 힘이 있었습니다. 경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보자. 그 짧은 인사를 끝으로 새 식구들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안채로 들어간 뒤 시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인형 같은 애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새엄마의 짐이지 뭐. 먹여 살릴 입만 하나 더 늘었네. 그래도 예쁘긴 하네. 쓸데는 없겠지만 도련님도 불쌍하지. 어머님 잃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새어머니를 들이시다니. 경호는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잃은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는데 새어머니와 의붓 여동생까지 들어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저 입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지. 하지만 설아는 첫날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받으며 그 아이는 집안 구조를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기둥의 위치, 창고의 방향, 마당의 넓이, 지붕의 기울기까지 무언가를 계산하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집안의 뼈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설아야, 밥이나 먹어라. 새어머니가 다정히 말했으나 설아는 젓가락을 든 채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심상치 않은 걸 발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뜬 뒤에도 계속 집안을 살폈습니다. 설아야,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물었으나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그저 집이 참 크다 싶어서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문제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사랑채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상단일은 꼬이고 빚은 쌓이고 아버지는 병들어 누웠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탓만하며 싸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이구나. 선친이 일군 상단이 내 대에서 무너지는구나. 가슴이 답답하여 밖으로 나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니 설아가 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소녀 혼자 마당을 거니는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경호는 다가갔습니다. 설아야, 이 밤중에 왜 밖에 나와 있느냐?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 아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오라버니, 잠이 안 와서요. 내가 낯선 곳이라 그렇겠지. 들어가 쉬어라. 그런데 설아가 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 집에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창문 틈으로, 기둥 사이로, 마루 밑으로 바람이 새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집이 무너질 거예요. 경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은 비유처럼 들렸으나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집안 곳곳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창문, 삐걱거리는 기둥, 기울어진 마루. 모두 손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어 방치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게 그저 집이 낡아서가 아니겠느냐? 아니요, 오라버니. 집이 낡은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네.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새는 거예요. 설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경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새고 있다. 집이 무너진다. 사람이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유씨 상단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형제들은 제 이익만 챙기고 행수는 장부를 속이고 종들은 도망갈 궁리만 했습니다. 모두가 제각각 다른 곳만 보고 있었습니다. 15소녀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경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아는 분명 범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호는 설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아침상을 받으며 집안 식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볼 땐 연민이, 형제들을 볼 땐 안타까움이, 종들을 볼 땐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행수가 장부를 들고 왔을 때도 설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행수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번 달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거래처들이 값을 제때 치르질 않아서. 또 그 말인가? 벌써 석 달째 아닌가? 송구하옵니다. 제가 독촉을 하고는 있으나. 알겠네. 수고했네. 경호가 지친 목소리로 답하자 행수는 얼른 물러났습니다. 그때 설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호가 깜짝 놀라 물었으나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라버니.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저 행수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행수가 날 속이고 있단 말인가? 10년을 함께한 행수가? 며칠이 지나며 경호는 설아를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수가 적었으나 눈빛만으론 모든 걸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시장에 나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무명을 파는 상인이 값을 부르자 설아가 새어머니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새어머니가 웃으며 흥정을 했고 결국 값을 반이나 깎았습니다. 경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리 값을 깎았습니까? 새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설아가 귀띔을 해줬지. 저 상인은 첫말은 강하지만 마지막 말이 약하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끝까지 버텼더니 값을 깎아주더라. 경호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무언가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설아야, 내가 어찌 그걸 알았느냐? 그냥 말투를 보니 알 것 같았어요. 저 아저씨는 큰 소리는 치지만 마음은 급해 보였거든요. 15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 창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돌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입니다. 행수가 짐을 싸서 도망갔습니다. 뭐라고? 경호는 깜짝 놀라 뛰쳐나갔습니다. 행수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장부마저 사라졌습니다. 10년을 함께한 행수가 돈을 들고 도망친 것입니다. 경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야.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돌아보니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동정보다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알았느냐? 말투요. 저 사람은 자꾸 변명을 늘어놨어요.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변명 대신 해결책을 말하죠. 그런데 저 사람은 계속 남 탓만 했어요. 그게 거짓말의 신호예요. 경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5소녀가 10년 경력의 행수보다 사람을 더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날 밤 경호는 다시 설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에 바람이 새고 있다. 사람이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그리고 행수를 향한 그 차가운 눈빛. 혹시 저 아이가 뭔가 더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집을 살릴 방법을? 경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의붓 여동생, 하지만 그 눈빛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수십 년을 산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대체 어디서 저런 아이를 키운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집에 온 걸까요? 이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몰락한 상단을 구할 한 줄기 빛, 그것이 바로 의붓 여동생 설아였습니다. 행수가 도망친 뒤 상단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부는 엉망이었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수습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형님, 이러다 우리 정말 거리로 나앉는 거 아니오? 둘째 동생 경수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셋째 경복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형님이 뭘 할 수 있겠소? 어머니가 계셨다면 몰라도. 그 말에 경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행수가 거짓말을 하면 단번에 알아차렸고 거래처 주인의 마음을 읽어값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경호에겐 그런 재주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종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복돌이가 울상을 지으며 고했습니다. 월급을 못 준 지가 2달이니 당연하지. 경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호가 사랑채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설아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라버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설아는 차분히 들어와 경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이거 봐주실래요? 그게 뭐냐? 제가 며칠 동안 집안을 둘러보며 적은 거예요. 집안 식구들, 종들, 그리고 오라버니를 찾아온 사람들이요. 경호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돌이 마이너스 충직함, 눈빛이 흔들리지 않음, 말과 행동이 일치함, 행수 이만석 마이너스 거짓말쟁이, 눈을 자주 피함, 변명이 많음, 도망칠 가능성 높음, 거래처 주인 김진사 마이너스 돈에 급함, 말끝을 흐림, 곧 배신할 듯. 경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아야, 내가 언제 이런 걸 다 적었느냐? 그냥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투, 눈빛, 손짓, 모든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15밖에 안 된 내가 어찌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냐?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여러 집을 다녔어요. 어머니는 부잣집 친모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진심인 사람. 처음엔 구별이 안 됐는데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인다니? 네.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눈빛이 흔들려요. 욕심이 많을 때는 말끝이 빨라지고요. 겁이 날 때는 손을 자꾸 만지작거려요. 그런 걸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경호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설아가 적은 사람 중에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찾아와서 거래를 끊겠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설아야, 이 김진사란 자, 내가 보기엔 어떠하냐? 배신할 거예요, 오라버니. 눈빛이 불안하고 말끝을 자꾸 흐렸어요. 그리고 문 쪽을 계속 쳐다봤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상당과 계속 거래하는 박찬판댁은? 설아가 장부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찬판댁 도련님은 진심이에요. 말이 느리고 눈빛이 안정돼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눈빛이에요. 그분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경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아의 말이 전부 맞았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거래를 끊었고 박찬판댁은 여전히 믿고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내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잘 보느냐? 네, 오라버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예요. 설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눈빛은 깊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산 사람처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호는 설아를 데리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무명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인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무명이 최고급이옵니다. 한 필에 단량만 주시면. 단량은 너무 비싸지 않소? 아이고, 이게 명주실로 짠 거라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봐도 이 값은 받을 겁니다. 경호가 망설이자 설아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저 사람 거짓말이에요. 눈을 자꾸 깜빡이고 목소리가 떨려요. 단량이 아니라 새냥도 비싼 물건이에요. 내가 어찌 아느냐? 저 사람 손이 떨려요. 그건 급하다는 뜻이에요. 값을 깎으면 무조건 팔 거예요. 경호는 설아의 말을 믿고 다시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단량은 안 되겠소. 새냥이요. 아이고, 그건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손해를 보는데. 그럼 됐소. 다른 데 가겠소. 경호가 돌아서자 상인이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새냥이면 드리겠습니다. 결국 경호는 반값에 무명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경호가 물었습니다. 설아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찌 저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몸이 먼저 반응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눈빛, 손짓, 목소리가 흔들려요. 그걸 보면 돼요.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느냐? 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특히 여자는 더욱 그렇다고. 다음 날 거래처 주인 하나가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으나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저 사람 조심하세요. 왜 그러느냐? 웃는데 눈이 안 웃어요. 입으로만 웃는 사람은 속셈이 있어요. 경호는 조심스럽게 그 주인을 맞았습니다. 주인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큰 물량을 한꺼번에 사겠습니다. 다만 먼저 물건을 주시면 다음 달에 값을 치르겠습니다. 외상거래였습니다. 경호는 혹했습니다. 지금 당장 물건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오라버니. 저 사람은 값을 안 줄 거예요. 내가 어찌 아느냐? 말투가 너무 급해요. 그리고 자꾸 좋은 말만 해요. 진짜 거래하려는 사람은 조건을 따지고 흥정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좋다고만 해요. 이건 속이려는 거예요. 경호는 설아의 말을 믿고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오만 외상거래는 어렵겠소.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믿음직하지 못해 보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상단 사정이 어려워서. 결국 주인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주인이 여러 상단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받아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경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아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당할 뻔했구나. 오라버니,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의심해야 해요. 15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아 말입니다. 응? 설아가 왜? 그 아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 어머니도 그랬지. 사람 보는 눈이 귀신 같았어. 내가 그 점에 반해서 새 아내로 맞이한 거란다. 그럼 설아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양반집 딸이었는데 집안이 몰락해서 친모 일을 하셨지. 여러 부잣집을 다니며 사람 구경을 많이 하셨어. 그러면서 사람 보는 법을 터득하셨다더구나. 설아도 어머니를 닮은 게야. 경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설아의 능력이 이해됐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설아의 도움을 받아 상단을 일으켜도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하지. 설아도 우리 식구인데 뭘. 그 아이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시켜라. 경우는 기뻤습니다. 이제 설아를 정식으로 상단 일에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설아는 경우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경우가 거래처를 만나러 가면 설아도 따라갔습니다. 경우가 장부를 보면 설아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오라버니, 이 거래처는 믿어도 돼요.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이 장부는 계산이 틀렸어요. 설아의 말은 번번이 맞았습니다. 믿어도 된다던 거래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조심하라던 사람은 결국 배신했습니다. 틀렸다던 장부는 정말 계산이 엉망이었습니다. 경우는 점점 설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거래처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조부자라 불리는 거상이었습니다. 유 도련님, 우리 한번 큰 장사를 해봅시다. 제가 북경에서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올 텐데 도련님이 한양에서 파시면 어떻겠소? 경우는 혹했습니다. 조부자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습니다. 그와 손을 잡으면 상단이 단숨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조부자님, 조건이 어찌 되십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비단을 먼저 주면 도련님이 팔아서 돈을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믿음의 거래지요. 설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우는 그 신호를 읽었습니다. 죄송하오나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부자는 섭섭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뒤 경우가 물었습니다. 설아야, 왜 안 된다고 했느냐? 조부자는 조선 최고의 거상인데. 오라버니, 저 사람 눈빛이 이상했어요. 웃는데 눈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거상이 왜 우리 같은 작은 상단에 그런 좋은 조건을 주겠어요? 뭔가 속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느냐? 오라버니, 사람을 볼 때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느낌이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은 늘 독이 든 술이에요. 경우는 설아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부자가 여러 상단을 속여 비단을 넘기고 돈을 받지 못하자 야반도주했다는 것입니다. 경우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아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상단은 정말 끝장이었구나. 설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저를 믿으세요. 제가 오라버니를 지켜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현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경우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의붓 여동생이 자신의 상단을, 아니 집안 전체를 살릴 사람이라는 것을. 설아의 눈빛 속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경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우리 상단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경호는 설아의 조언으로 몇 번의 위기를 넘겼으나 상단의 전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무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돈을 갚으시오. 석 달째 이자도 못 받고 있소. 제발 좀 기다려 주시오. 곧 물건을 팔면 뭘 팔아? 이미 석 달을 기다렸소.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관에 고소하겠소. 빚쟁이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습니다. 경호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빚은 100냥이 넘었고 이자는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복돌이가 안타까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러다 정말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겠다. 방법이 없구나. 그때 안채에서 설아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경호 옆에 앉았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겠느냐. 이러다 우리 모두 거리로 쫓겨날 판이다. 설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경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단의 진짜 주인이셨지. 아버지는 이름만 주인이셨고 실제로 모든 걸 꾸려가신 분은 어머니셨어. 경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장부를 확인하셨어. 어느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왔고 어느 창고에 물건이 모자란지 다 꿰고 계셨지. 행수들도 어머니 앞에선 함부로 못했어. 거짓말을 하면 단번에 들통났거든. 어머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나 봐요. 그럼 귀신 같으셨지. 한 번은 거래처 주인이 찾아와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나는 당장 받아들이려 했는데 어머니가 막으셨지. 저 사람 눈빛이 흔들린다.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은 나중에 여러 상단을 속이고 도망갔어.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엔요? 경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 어머니가 관리하시던 장부가 엉망이 됐어. 행수가 속이기 시작했고 거래처들도 하나둘 손을 끊었어. 형제들끼리도 싸우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안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경수와 셋째 경복이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형님이 뭘 제대로 한 게 있소?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상당히 기울기만 했소. 그럼 내가 해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어? 형님보단 낫겠지. 형님은 사람도 제대로 못 보잖소. 이놈이 지금 형에게 대드는 게냐?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는 황급히 안채로 뛰어갔습니다. 두 동생이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만둬. 형제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 형님, 이 상단은 이미 끝났소. 우리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오. 경수가 소리쳤습니다. 경복도 거들었습니다. 맞소. 저는 처가로 들어가겠소. 여기 있다간 다 굶어 죽소.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선친이 일군 상단을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거냐? 형님만 남아서 지키시오. 우린 못하겠소. 두 동생은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경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제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다가와 경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느냐. 형제들마저 날 버리는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경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지.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어. 병이 깊어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어. 그렇게 보름을 앓으시다가 경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잡으셨어. 경호야, 이 집을 지켜라. 내 형제들을 지켜라. 상단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지. 설아는 경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빚은 쌓이고 물건은 안 팔리고 형제들은 도망갈 궁리만 하고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경호는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팔리지 않는 무명이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좀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명들을 사느라 빚을 졌는데 팔리지 않으니 이자만 불어났습니다. 도련님, 이 무명들 어찌하시렵니까? 복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값을 낮춰도 사는 사람이 없어. 요즘 명주가 유행이라 무명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무명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건가? 경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시장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무엇이 유행하고 무엇이 팔릴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그저 값이 싸다는 이유로 무명을 대량으로 샀다가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설아가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무명을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고 냄새도 맡았습니다. 오라버니, 이 무명은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품질이 좋아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설아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창고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사랑채에서 어머니가 남긴 장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깨끗한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거래처 이름, 물품 내역, 날짜,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경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만큼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상단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경호는 장부를 덮고 아버지가 계신 안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누워 거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십니까? 경호야, 다가와라. 경호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무능해서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의지만 했지. 이제 어머니도 가시고 내 몸도 이렇게 됐으니 내게 짐만 지운 거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무능한 겁니다. 어머니처럼 상단을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어머니는 타고난 상인이었어. 너더러 어머니와 똑같이 하라는 건 무리야.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기침을 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킨 상단이다. 끝까지 버텨봐라. 아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설아가 있지 않느냐? 그 아이가 도와줄 거다. 그 아이 어머니도 상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어. 설아도 그걸 물려받았을 게야.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 하나가 짐을 싸서 도망갔습니다. 이어서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종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러다 종들이 다 떠나겠습니다. 복돌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복돌아, 너도 떠나고 싶으면 떠나거라. 내가 잡을 수 없다.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선친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경호는 복돌이의 충심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 하나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사나웠습니다. 유시댁 도련님, 이번 달 안에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을 넘기시오. 이미 관에 문서를 넣었소.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오. 제가 물건을 팔면, 물건? 창고에 쌓인 그 쓰레기 무명 말이오? 그걸 누가 사겠소? 한 달, 딱 한 달이오. 빚쟁이는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경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 달 안에 100냥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집을 빼앗깁니다. 선친이 일군 집,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상단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게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사흘? 무슨 소리냐? 제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이 상단을 살릴 방법을요. 설아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잘 본다 해도 빚을 갚을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설아는 경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분명히 길을 찾아낼게요. 어머님이 지키셨던 이 상단, 제가 다시 살려낼게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설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알겠다. 사흘을 주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거라.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경호는 생각했습니다. 15소녀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라도 믿는 수밖에 경호는 몰랐습니다. 설아가 품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이 상단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몰락의 끝에서 설아는 기적의 씨앗을 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새던 집의 틈을 막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사흘, 단 사흘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여동생의 첫 번째 지혜 이집 장부는 거짓이 많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그 사이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조사했습니다. 거래처를 찾아가고 장부를 뒤지고 종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호는 설아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그 아이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설아가 경호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장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이것 좀 보세요. 경호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설아가 직접 쓴 듯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사흘 동안 조사한 거예요. 이 집 장부의 문제점들이요. 경호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행수 이만석 마이너스 작년 8월, 무명 30필 판매. 장부엔 필당 3냥으로 기록. 실제 시장 시세는 필당 4냥. 차액 30냥 횡령 추정. 행수 이만석 마이너스 작년 10월, 명주 20필 구매. 장부엔 필당 8냥으로 기록. 실제 구매가는 필당 6냥. 차액 40냥 횡령 추정. 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아야, 이게 정말이냐? 네, 오라버니. 제가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서 확인했어요. 행수가 거래할 때마다 값을 속여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경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더 많은 횡령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만석 이놈이 10년을 함께 했는데.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을 믿었던 행수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속여온 것입니다. 오라버니, 더 있어요. 설아는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건 창고 기록이에요.
행수가 물건을 몰래 빼돌렸어요. 장부엔 팔았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론 자기 집에 숨겨뒀어요. 내가 어찌 그걸 알았느냐? 행순의 집 하인이 말해줬어요. 제가 그 하인한테 떡을 사줬더니 고마워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해 주더라고요. 주인이 밤마다 무명을 집으로 가져온다고요. 경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오라버니 진정하세요. 아직 더 있어요. 설아는 세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건 거래처 명단이에요. 행수가 멋대로 거래를 끊었어요. 무슨 말이냐? 박찬판댁이나 김진사댁처럼 믿을 만한 거래처는 그대로 뒀는데요. 다른 좋은 거래처들은 행수가 멋대로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 거래처들이 행수의 속임수를 눈치챌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경호는 장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와야겠다. 오라버니 이미 도망갔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어디 숨었는지 찾아낼 수 있다. 찾을 필요 없어요. 설아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놈이 훔쳐간 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예요. 경호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했습니다. 설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망간 행수를 찾는 것보다 상단을 바로 세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럼 내 생각은 무엇이냐? 설아는 네 번째 장부를 꺼냈습니다. 오라버니, 이게 진짜 장부예요. 진짜 장부? 네. 제가 사흘 동안 거래처를 다 찾아가서 확인했어요. 실제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지요. 경호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설아가 작성한 새 장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이걸 다 혼자 했느냐? 복돌이 아저씨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도요. 그래도 사흘 만에 이 많은 거래처를 해야 했어요, 오라버니. 정확히 알아야 상단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경호는 장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설아야,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재산이 많다는 건가? 네, 오라버니. 행수가 장부를 조작해서 실제보다 적게 보이게 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훔친 돈이 눈에 안 띄니까요. 하지만 실제론 창고에 물건도 더 많고 받아야 할 돈도 더 많아요. 경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방식으론 안 팔려요. 무슨 뜻이냐? 창고에 쌓인 무명이요. 그냥 팔려고 하면 안 팔려요. 사람들이 명주만 찾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을 바꾸면 팔 수 있어요. 경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방법을 바꾼다? 네. 무명을 그냥 무명으로 팔지 말고 다르게 팔아야 해요. 설아는 품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무명이었으나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염색을 했어요. 무명의 색을 들였어요. 보세요, 예쁘지 않아요? 경호는 천을 받아들었습니다. 연한 분홍색으로 물든 무명이었습니다. 단순한 흰 무명과는 달리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시장에 염색하는 장인이 있어요. 그분께 부탁했어요. 무명을 여러 색으로 염색하면 명주보다 값은 싸면서도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서민들은 명주를 살 돈이 없지만 이런 색 무명은 살 수 있어요. 경호는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팔리지 않던 무명을 색깔 무명으로 바꾸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설아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라버니. 설아는 다섯 번째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건 거래처 명단이에요.
행수가 끊었던 거래처들이에요. 제가 다 찾아갔어요. 내가 혼자 다 찾아갔단 말이냐? 네. 그리고 다시 거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좋다고 했어요. 원래 우리 상단을 믿었는데 갑자기 행수가 거래를 끊어서 서운해했대요. 경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소녀가 사흘 만에 이 모든 걸 해낸 것입니다. 설아야, 너는 대체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해냈느냐? 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여러 부잣집을 다녔다고 했죠? 그래. 그때 많은 걸 배웠어요. 부잣집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망하는지요. 장사를 잘하는 집은 늘 장부가 정확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 남들과 다르게 팔았어요. 똑같은 물건도 방법을 바꾸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설아는 경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거래해야 해요. 행수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배신해요. 하지만 박찬판댁이나 복돌이 아저씨처럼 진심인 사람은 끝까지 함께해요. 경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소녀가 자신보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직 감사하긴 일러요, 오라버니. 이제 시작이에요. 설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무명을 염색 공방으로 보내요. 그리고 거래처들한테 소식을 전해요. 유씨 상단이 새로운 물건을 판다고요. 색깔 무명이요. 다음 날 아침 경호는 복돌이와 함께 창고의 무명을 염색 공방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공방 주인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 많은 무명을 다 염색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소. 얼마나 걸리겠소? 열흘은 걸릴 듯합니다. 좋소. 대신 품질은 최고로 해주시오. 색깔이 고와야 하오. 염려 마십시오. 제 솜씨를 믿으셔도 됩니다. 공방을 나서며 경호는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설아야, 정말 이게 팔릴까? 팔릴 거예요, 오라버니.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무슨 확인? 시장에 나가서 아낙네들한테 물어봤어요. 색깔 무명을 만들면 사겠냐고요. 그랬더니 다들 사겠대요. 명주는 비싸서 못 사는데 색깔 무명이라면 살 수 있다고요. 경호는 감탄했습니다. 설아는 물건을 만들기 전에 이미 시장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설아는 경호를 데리고 단골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박찬판댁이었습니다. 도련님, 오랜만이시구려. 요즘 소식이 없으셔서 걱정했습니다. 박찬판댁 도련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설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새로운 물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색깔 무명이요. 색깔 무명? 네. 무명에 여러 색을 들여서 파는 거예요. 명주보다 싸고 흰 무명보다 예쁘고요. 열흘 뒤에 나오는데 먼저 보실래요? 박찬판댁 도련님은 관심이 생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고 싶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래처를 나서며 경호가 물었습니다. 설아야, 내가 어찌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물건이 좋으니까요, 오라버니. 좋은 물건은 자신 있게 파는 게 맞아요. 경호는 웃었습니다. 설아와 함께라면 정말 상단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설아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장부의 거짓을 밝혀내고 무명을 파는 새로운 방법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설아가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네, 아버지.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경호야, 설아를 잘 대해주거라. 그 아이가 이 집을 살릴 게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이제 단순한 의붓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상단의 구원자였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염색된 무명이 도착했습니다. 분홍, 하늘색, 연두색, 노란색, 여러 색깔의 무명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명주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설아야, 이게 정말. 경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팔러 나가요, 오라버니. 우리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설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몰락하던 상단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중심엔 15소녀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색깔 무명은 예상대로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시장에 내놓자마자 아낙네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무명이라고? 명주 같은데? 값은 얼마요? 필당 사냥이옵니다. 사냥? 명주의 반값이네. 이거 5필 주시오. 복돌이는 신이 나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 만에 20필이 팔렸고 이틀 만에 50필이 팔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창고의 무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도련님, 대박입니다. 이렇게 잘 팔릴 줄은 몰랐습니다. 복돌이가 기뻐 날뛰었습니다. 경호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아의 말대로였습니다. 설아야, 내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아직 멀었어요, 오라버니. 이제 빚을 갚아야죠.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기뻐하기보단 다음 계획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한 달 뒤 경호는 빚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100냥이 든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120냥이요. 빚쟁이는 놀란 얼굴로 돈을 받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갚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장사가 잘 됐소. 앞으로도 기한 맞춰 갚을 테니 걱정 마시오. 경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아가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 다음 단계? 네. 우리 상단이 더 크려면 새로운 거래처가 필요해요. 특히 큰 거래처요. 큰 거래처라면? 궁궐이나 양반댁들이요. 그쪽에 물건을 납품하면 상단이 훨씬 커질 거예요. 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같은 작은 상단이 어찌 궁궐해? 방법이 있어요. 설아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친구? 네. 아주 특별한 친구요. 설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비로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설아가 경호를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오늘 제 친구가 와요. 사랑채로 나오세요. 경호는 사랑채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준수했으나 눈빛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소개할게요. 이분은 강민준이라고 해요. 제 어릴 적 친구예요. 청년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유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이라 합니다. 처음 뵙습니다. 유경호입니다. 경호도 답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경호는 이 청년이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빛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남달랐습니다. 설아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상단을 훌륭히 일으키고 계시다고요. 아닙니다. 모두 설아 덕분입니다. 겸손하시군요. 설아 말로는 도련님이 결단력이 뛰어나시다던데요. 강민준의 말투는 공손했으나 어딘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설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라버니는 무역을 하세요. 청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아요. 무역을? 경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무역은 큰 돈이 오가는 장사였습니다. 평범한 상인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도련님. 저는 주로 청나라 비단과 일본 은을 다룹니다. 작은 장사지만 나름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작은 장사라니요. 무역이면 대단한 일인데. 강민주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상담과 손을 잡는다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잡는다니요? 제가 청나라에서 비단을 들여오면 도련님께서 한양에서 파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만드신 색깔 무명을 제가 청나라에 가져가 팔고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경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역 거래라니. 상단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역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설아 말로는 도련님이 배우는 게 빠르시다던데요. 강민주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설아가 거들었습니다. 오라버니, 민준 오라버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설아야, 내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분을 알게 됐느냐?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오라버니네 집안도 원래 양반이었어요. 하지만 몰락해서 무역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민준 오라버니네 집에서 친모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설아네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설아를 여동생처럼 챙기게 됐습니다. 경호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설아가 강민준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강 형님,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형님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달 초에 청나라 배가 들어옵니다. 그때 같이 가시겠습니까? 청나라요? 네. 직접 보셔야 무역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경호는 망설였습니다. 한 번도 한양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 가세요. 좋은 기회예요. 알겠다. 그럼 함께 가겠습니다. 강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아야, 강민준이라는 분 정말 믿을 만하냐? 네, 오라버니. 민준 오라버니는 거짓말을 못해요. 눈빛이 늘 똑바르거든요. 내가 보기엔 어떤 사람이냐?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험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민준 오라버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설아야, 나는 내가 어려울 때 꼭 도와줄 거야.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약속도 지켜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의 판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민주는 매일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호에게 무역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도련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가져가고 약속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하지만 지키기 어렵습니다.
배가 늦거나 물건이 망가지거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청나라나 일본에서 믿을 만한 거래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까? 설아처럼 보는 거죠. 강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빛, 말투,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설아한테 배웠습니다. 경호는 놀랐습니다. 설아한테 배웠다고요? 네. 설아는 어릴 때부터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제가 거래처를 잘못 고를 때마다 설아가 말려줬습니다. 민준 오라버니,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경호는 설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청나라 배가 도착했습니다. 경호는 강민준과 함께 의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의주에 도착하니 큰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비단과 도자기를 팔고 조선 상인들이 인삼과 무명을 팔았습니다. 도련님, 저기 보이는 사람이 제 거래처입니다. 강민준이 가리킨 곳에 중년의 청나라 상인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길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왕 사장, 오랜만입니다. 오, 강도련, 잘 지냈나?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민준이 경호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 동업자 유경호 도련님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왕 사장이라 합니다. 경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왕 사장은 경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도련이 추천하는 사람이면 믿을 만하겠군. 앞으로 잘 부탁하네. 잘 부탁드립니다.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왕 사장은 비단 100필을 건넸고 강민준은 은자를 건넸습니다. 모든 게 약속대로였습니다. 의주를 떠나며 경호가 물었습니다. 강 형님, 저 왕 사장이란 분 믿을 만합니까? 물론입니다. 10년째 거래하는 분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을 찾으셨습니까? 강민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물건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고 눈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왕 사장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왕 사장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장사한다. 한 번에 큰 돈을 벌려 하지 않는다. 대신 평생 거래할 사람을 찾는다. 그 말에 믿음이 갔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멀리 간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와 경호는 설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설아야, 무역이 정말 대단하더구나. 강 형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설아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내 덕분에 좋은 분을 만났다. 고맙다. 오라버니, 이제 우리 상단이 더 커질 거예요. 민준 오라버니와 함께라면요. 그날 밤 경호는 강민준과 술을 나눴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무슨 말씀입니다. 설아가 추천한 분인데요. 설아 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설아를 정말 아끼시는군요. 강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아는 제 은인의 딸입니다. 설아 어머니께서 우리 집안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설아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그 아이가 인정한 사람이라면 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경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설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큰 상단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요, 도련님. 아니, 경호 형님. 강민주는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설아가 있고 경호 형님이 있고 제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호의 상단 운영 능력, 강민준의 무역 감각, 그리고 설아의 사람 보는 눈.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유씨 상단은 이제 단순한 포목 상단이 아니었습니다. 무역까지 손을 뻗친 큰 상단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의붓 여동생 설아와 그가 소개한 특별한 친구 강민준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과의 무역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유씨 상단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청나라 비단은 한양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색깔 무명은 청나라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창고는 물건으로 가득 찼고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경호는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주문이 밀려옵니다. 박찬판 댁에서 비단 30필, 김진사 댁에서 무명 50필, 복돌이가 신이 나서 보고했습니다. 경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구나. 모두 설아와 강 형님 덕분이야. 맞습니다. 설아, 아씨는 정말 복덩이입니다.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설아와 강민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부를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는구나. 경호는 설아가 16이 되었다는 걸 새삼 떠올렸습니다. 혼인할 나이였습니다. 강민주는 29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었으나 두 사람은 죽이 잘 맞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일을 논의할 때도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혹시 저 두 사람, 경호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호는 새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설아 말입니다. 이제 혼인할 나이인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어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눈치를 챘구나. 사실 강민준이란 청년이 나한테 말을 꺼냈다. 정말입니까? 그래. 설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설아 마음을 먼저 물어봤지. 설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설아도 좋다고 했다. 민준이를 오래 알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경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혼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저렇게 잘 맞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너도 찬성하느냐? 물론입니다. 강 형님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입니다. 설아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다음 날 경호는 강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형님, 제가 들었습니다. 설아와 강민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경호 형님. 제가 감히 설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형님이 감이라니요. 오히려 저희 집안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설아는 제게 너무 과분한 사람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아이입니다. 총명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그런 설아를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언젠가 설아가 자라면 꼭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형님, 설아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의 은인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혼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부들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나 비단옷 대신 실용적인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설아야, 이게 다 뭐냐? 경호가 물었습니다. 설아의 방엔 장부, 붓, 먹, 종이가 가득했습니다. 오라버니, 혼인해도 저는 일을 해야 해요. 민준 오라버니를 도와야죠. 하지만 신부가 혼수로 장부를 챙기는 건 처음 보는구나. 설아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다른 신부들과 달라요. 저는 장사꾼이 될 거예요. 민준 오라버니와 함께 큰 상단을 만들 거예요. 경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설아다웠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내가 가는 길이 곧 옳은 길이니까. 혼인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당에는 잔치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박찬판댁을 비롯한 거래처 주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심지어 의주의 왕 사장도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강도련 축하하네. 좋은 신부를 맞이하는구먼. 감사합니다. 왕 사장. 강민주는 새 도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윽고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를 쓴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경호가 주목한 건 설아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줍음보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혼인을 단순히 여자의 일생으로 보지 않는구나. 새로운 동업자를 얻는 것으로 보고 있어. 경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설아였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준과 설아는 마주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경호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설아가 이제 다른 집 사람이 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과 음식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신랑 신부를 축복했습니다. 설아 아씨 축하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셨군요. 강도련님 복 받으셨습니다. 설아 아씨는 천하의 명부가 될 겁니다.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설아는 차분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호를 볼 때만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라버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우리 집을 살렸잖니. 아니에요. 오라버니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15소녀의 말을 믿고 따라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혼인해도 이 상단을 잊지 않을게요. 계속 도와드릴게요. 설아야, 넌 이제 내 가정을 돌봐야 한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민준 오라버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경호는 설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설아야.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설아와 강민주는 다른 신혼부부와 달랐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설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오라버니, 우리 큰 상단을 만들어요. 경호 오라버니 상단과 함께요. 좋아. 나도 그게 꿈이었어. 강민주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나는 내가 단순히 아내가 되길 바라지 않아. 함께 꿈을 이루는 동업자가 되길 바라. 저도 그래요, 오라버니. 저는 집에만 있는 아낙네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오라버니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엔 사랑도 있었지만 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함께 조선 최고의 상단을 만들겠다는 야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경호를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무슨 계획? 설아는 큰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조선 팔도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여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상단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한양만이 아니라 개성, 평양, 전주, 대구 각 지역의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경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국의 지점을? 그건 너무 큰일 아니냐? 큰일이지만 할 수 있어요. 민준 오라버니가 무역로를 갖고 있고 경호 오라버니가 한양에 기반이 있고 저는 사람을 볼 줄 아니까요. 각 지역에 믿을 만한 사람을 배치하면 돼요. 설아의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조선 최고의 상단을 만들어요. 아니, 청나라와 일본까지 아우르는 대상단을요. 경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아의 꿈이 자신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우리 셋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바로 그날부터 세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는 한양에서 상단을 관리했습니다. 강민주는 청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설아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점을 열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한 달 뒤 개성의 첫 지점이 열렸습니다. 석 달 뒤 평양과 전주에도 지점이 생겼습니다. 반년 뒤 대구와 부산에까지 지점이 확대되었습니다. 유씨 상단은 이제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유씨 상단이 대단하다더라. 전국에 지점이 있대. 그 상단 주인이 누군데? 유경호라는 사람이고 부인이 설아라는데 그 부인이 천재래. 사람 보는 눈이 귀신 같다더라. 아, 그 유명한 설아? 한양 상단들 사이에서 소문난 그 여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경호는 걱정했습니다. 설아야, 이제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오라버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몸을 생각해야지. 설아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라버니, 일을 하는 게 저한텐 쉬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답답해요. 경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설아였습니다. 강민준도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세요. 설아는 일할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함께 꿈을 이루는 동업자이자 인생의 반려자였습니다. 설아는 배가 부른 채로도 지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장부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여인 참 대단하다. 임신한 몸으로 저렇게 일을 하다니. 들리는 말로는 아이를 낳아도 일을 계속할 거래. 여자가 상단 일을 한다니 신기하군. 설아는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혼인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강준서로 지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설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설아야, 아이가 보고 싶지 않으냐? 경호가 물었습니다. 보고 싶죠? 하지만 제가 일을 해야 아이한테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어요. 설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미가 되고 싶어요. 집에만 있는 나약한 어미가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는 강한 어미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정말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아와 강민준과 경호는 함께 술을 나눴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경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단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상단이 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강민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경호 형님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설아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오라버니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조선 최고, 아니 동아시아 최고의 상단을 만듭시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혼인은 단순히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묶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조선 상업사에 길이 남을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인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이제 21, 두 아이의 어미가 되었으나 여전히 상단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 오늘 북경 상인들이 옵니다. 강민준이 알렸습니다. 설아는 단정히 옷매무새를 고치며 답했습니다. 알아요, 서방님. 제가 직접 맞이하겠어요. 정오가 되자 북경의 큰 상인 리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염이 허연 60 노인이었으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 이분이 소문난 설아 부인이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설아라고 합니다. 설아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리 사장은 설아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대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설아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리 사장을 관찰했습니다. 손놀림, 눈빛, 말투. 그 속에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 무언가 급한 일이 있구나. 사장님, 이번에 무슨 물건을 거래하실 생각이십니까? 비단과 차입니다. 비단 500필, 차 200상자요. 경호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은자 2000냥이요. 경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단에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차분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파시려는 겁니까? 리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북경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급히 돈이 필요하시죠? 리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그렇소. 큰 경쟁자가 나타나 제 상단을 위협하고 있소. 급히 자금이 필요하오. 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1500냥에 거래합시다. 대신 앞으로 북경과의 독점 거래권을 주십시오. 1500냥은 너무 싸오. 사장님은 지금 급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희망 아닙니까? 우리 상단은 조선 전국에 지점이 있습니다. 석 달 안에 다 팔 수 있습니다. 리 사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좋소. 1500냥의 독점권도 드리겠소.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설아는 전국 지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 뒤 북경 직수입 대축제를 엽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북경 비단이 온대. 황제가 입는 비단이라더라. 한 달 뒤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석 달도 안 돼서 모든 물건이 팔렸습니다. 순이익만 1000냥이었습니다. 유씨 상단은 이제 조선 최고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10,000냥을 넘었고 3년 뒤엔 30,000냥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유씨 상단이 조선 최고 부자래. 그 상단 주인이 여자라던데? 임금이 경호를 불러 통정대부 벼슬을 내렸습니다. 상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습니다. 모두 설아 덕분이요. 아니에요. 우리 셋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세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셋의 우정을 위하여.
조선 최고 부자가 된 지금도 세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유씨 상단에 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설아, 강민준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의원이 와서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께서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석 달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 설아는 조금 나아진 듯 했습니다. 서방님, 제 방에 있는 작은 상자 좀 가져다 주실래요? 강민준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와 오래된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경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호가 들어와 편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필체야.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경호에게 내가 미리 준비해둔 사람이 있다. 내 친구의 딸 설아라는 아이다. 그 아이는 총명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상인의 길을 가르쳤다. 경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아 어머니는 내 평생 친구였다. 내가 병들었을 때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이 무너질 것이오. 설아를 보내주시오. 설아가 경호를 도와 상단을 일으키게 해주시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설아 어머니가 경호 아버지와 재혼하여 설아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설아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경호야, 설아를 믿어라. 그 아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마이너스 어미가. 경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설아야. 경호는 설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설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는 또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오라버니, 이건 어머님이 남기신 비밀 장부예요. 어머니가 미리 숨겨둔 자산 목록, 믿을 만한 거래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건 처음부터 이 상단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의 유언이었어요. 경호는 설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설아야, 내가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었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딸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사위가 인사드립니다. 다음 날 설아는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우리 상단을 동아시아 최고로 만들어야 해요. 세 사람은 다시 술잔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잔이 부딪혔습니다. 의붓 여동생의 지혜로 몰락한 가문이 조선 최고 상단이 된 전설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설아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약속을 지킨 거야.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라버니네 집엔 더 이상 바람이 새지 않아요.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 했던 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으셨다면 솔직히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